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퀴스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토론회 직후에 충돌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놓고 두 후보 측 간 진실 공방도 벌어지는데 잠시 후 알아봅니다. 당대표와 경선 주자들이 총출동해 대장동 특검 목소리를 높인 국민의힘.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강공 드라이브, 이낙연 후보는 야당 논리 편승 딜레마에 빠진 듯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고현정 씨 등의 소속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전해드립니다. 이외에도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가 자, 그럼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김다현 캐스터, 하늘을 보니까 많이 찌푸려 있던데 자세한 날씨 좀 전해주시죠. 네, 중부지방은 연일 흐린 하늘 속에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은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3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22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이례적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남부와 서해안에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30mm, 경기 남부와 서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동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2도로 중부지방은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28도, 부산 27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키워드도 있죠. 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 이전에 많이 한 번쯤 받아본 기억 있으실 겁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바로 보이스피싱의 원조로 꼽히는데요. 이 김미영 팀장으로 활약했던 이 대출 사기의 총책이 9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 리포트로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책이 당시에 2개의 가명을 사용해서 치밀하게 도피 중이었는데 코리안데스크가 2주간 잠복을 통해서 총책의 동선을 파악했고 해당 조직은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하고 김미영 팀장이란 이름의 메시지로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조직원 28명이 구속됐지만 A씨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국정원과 현지 공조 등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사장과 대포 통장 확보 역할 등을 맡았던 7명을 검거하고 이번에 총책마저 붙잡았습니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검거된 조직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투지폰 쓰던 시절에 참 이런 문자 메시지 정말 한두 번씩 받아본 기억 있습니다. 김미영 팀장입니다. 당시에 김미영 팀장이 과연 누구냐 논란도 참 많았죠. 자, 윤지영 기자. 네. 이 총책 무엇보다도 이 사이버 수사팀에 근무했던 경찰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 경찰이라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김미영 팀장을 사칭했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겠나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이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과거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지난 2008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비리 경찰에서 아예 범죄 조직의 총책이 된 겁니다. 그리고 4년 뒤에 해임 4년
년 뒤에 이 필리핀의 콜센터를 개설해서 범행을 시작했는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 상담을 해서 수천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이 문자 메시지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최저율로 최고 3천만 원까지 30분 이내에 통장에 입금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서 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는데요. 이 결국에는 이 비리 경찰에서 이 범죄를 아예 그 경찰 당시의 이 경험을 토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총책으로서 지금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윤지영 기자도 김미영 팀장한테 문자 메시지 받아본 적 있어요? 너무 옛날 일이라서 저는 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김미영 팀장한테 문자 한두 번 정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 범죄를 저지르고 전 세계 어디든 꼭꼭 숨어도 결국에는 검거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드라이브. 이동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차를 몰아요? 대통령의 드라이브. 무슨 얘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현대차의 경영 SUV 차량을 인수하고요. 김정숙 여사와 드라이브에 나선 건데요. 문 대통령이 키를 받고 흐뭇해하는 표정, 영상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죠. 문재인님이 맞으시는 그럼 신차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앉아보시면 되겠네. 네. 운전자께서 탑승하시면. 근데 요 비닐은? 비닐 빼세요, 이제. 원래 차 주인이 빼는 거라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됐네요. 예, 좋은데요. 아주 그 내부도 경차라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공간이 넓어 있어 보이고 또 높이가 좀 높아서 좋은데요. 동성들 아슬아슬하게. 아니요, 아슬아슬 안 했어요. 예, 오랜만에 남편 운전하는데 같이 타니까는 재밌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환한 웃음 네. 함께 보셨는데요. 그 새 차 살 때 느낌 있잖아요. 있죠. 그 비닐을 뜯는 그 느낌. 그리고 그 냄새도 참 특유의 냄새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문 대통령은 직접 운전석에 올랐고요. 김정숙 여사는 조수석에 탑승해서 청와대를 이렇게 시운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우리나라에 10수년 동안 처음으로 다시 생겼다면서 기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시승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이 자동차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낸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 광주형 일자리를 재차 언급했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문 대통령은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애정을 쏟은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긴 시간 동안 끈질긴 대화 끝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생겨났다며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SUV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사전 계약을 통해 차량을 구매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카드를 넣어서 차량을 구매하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당시에 계십니다. 이제 접속이 폭주했었죠? 맞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문 대통령이 이 차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대통령 내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경내에서 드라이브를 하는 모습 참 색다르긴 한데 더불어서 이 광주형 일자리 박근혜 사저 팔렸다. 윤지영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매입한 사람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8월에 3명이 입찰을 했는데 이 가운데 최고가인 38억 6,400만 원을 써낸 한 연예기획사가 결국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이 연예기획사 이름 IOK 컴퍼니라는 곳인데요. 이 배우 고현정 씨와 조인성 씨 등이 소속된 소속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난달 16일에 이미 낙찰금은 지급을 했다고 하고 지난 1일 소유권
소유권 이전을 마쳤는데 이 내용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이 집이 406제곱미터 대지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주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직후였던 이 지난 2017년 4월에 박 전 대통령 측이 28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올해 1월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 35억여 원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사저 압류, 재산 환수에 나서면서 이 경매로 매물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 입찰에는 가로세로 연구소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좀 유튜브 눈길을 방송 가로세로 끌었는데요. 연구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가가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금액, 지금 보시는 것처럼 36억여 원을 써내서 낙찰에는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배우 고현정 씨 예전에 드라마에서 이 여성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게 저는 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데 연예기획사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조를 매입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 해당 연예기획사 측은 낙찰과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알고 보니까 이 기획사의 관계자가 이 친박계로 유명하죠. 윤상현 의원과 굉장히 오랜 지인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 윤상현 의원이 이 낙찰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 직접 전화 연결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저의 오랜 지인이고 저하고의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고 네. 또 박 대통령이 지난 4년 반 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고 풀려나신 후에 이 거처할 집도 없는 이 마당에 네. 어떻게든 잘 모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이심점심 통하는 그런 지인이 그걸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 연예기획사의 관계자가 이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마친 이후에 거처할 곳이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서 좀 이심전심으로 저 집을 낙찰을 받게 됐다고 전했고요. 또 앞서서 제가 지난 1일 이미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네. 이 지난달에 낙찰을 받게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소식에 대해서 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느냐라고도 물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다라면서 답변을 꺼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노코멘트다. 전달을 했을까요? 자, 이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꼽히죠. 윤상현 의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윤상현 의원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탄핵으로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침잠하신 분을 다시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불행으로 남을 것이고 국가의 불행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파면을 당한 대통령을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 교도소에 넣겠다는 것은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시는 내용은 아니신가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당연히 석방돼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다 가지고 있고요. 소정수 의원님, 이 윤상현 의원이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석에서 누님이라고 한번 불러봤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남는데, 자, 이 소속사 이 대표와 지인 관계고 이심전심이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소하면 이 자택에 살게 되겠죠? 그건 두고 봐야죠. 일단 이 산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나중에 출소를 하게 되면은 좀 거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나왔을 경우에 저 집에서 산다라는 보장은 또 없는 거죠. 박 전 대통령 또 성격이 그렇게 자기 집이 아닌데 저 부분은 사실상 다른 사람은 소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그냥 얹혀 사는 그 길을 택할 것인가? 그건 글쎄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 전 대통령도 사이가 그렇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지만 이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지만 씨나 박건영 씨 등이 있고, 박지만 씨는 또 상당한 나름의 또 재산도 또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러겠죠. 그 상황에서 과연 저 집에 들어가 살 것인가,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이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이 부분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인척들인가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 내곡동 사저로 갈 것인가? 저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저기에서 하루도 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소유권은 돼 있었지만 실제 저기서 산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그런 곳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 등으로 해서 나온다고 해도 저 집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이 내곡동 사저로 들어갈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유승민 대 윤석열 충돌, 삿대질 항의 진실은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간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지금 키워드에서 있었던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이 충돌 언제 있었을까요?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거는 모 언론인이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네.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뭐 하시는 분인데요?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네. 이 무속인들 이런 네.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그런 분들을 예.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요?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부인은 또 제 박사기 집사람- 논문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썼잖아요. 제 집사람, 제 처가 쓴 그 논문은 예. 그 뭐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바타 디지털에 다른 관한 분한테, 논문입니다. 네. 이동석 기자. 문제가 이제 저 토론회가 있었던 그제 이제 토론회 있었어요. 저 토론회 직후에 이제 불거진 거죠? 네, 맞습니다. 유승민 예비 후보, 윤석열 예비 후보를 향해서 손가락 왕자, 그러니까 왕자를 거론하면서 주술 논란,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다른 후보들 역시 계속해서 주술 논란 언급했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토론회가 끝난 직후 두 후보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예비 후보가 유승민 예비 후보의 대기실을 찾아가서 손가락으로 가슴팍을 밀었고 오호. 삿대질까지 하면서 싸웠다는 건데요. 네, 삿대질 논란이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예비 후보 측은 가슴팍을 밀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유 후보에게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악수까지 건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법이라는 분의 동영상을 보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고 전했고 이에 대해서 유 예비 후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손을 뿌리치고 나갔다는 설명을 윤 예비 후보 측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유승민 예비 후보 측은 윤석열 예비 후보가 면전에 손가락을 흔들면서 항의를 했다.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말과 상황을 만들어내는 윤석열 후보 캠프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두 예비 후보는 당시 상황이 녹음이 돼 있으니 CCTV를 열어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양측의 공방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제 있었던 토론회 직후에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 면전에 손가락을 흔들면서 항의를 했다. 그러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니다. 정중히 인사를 했고 당시 항의한 건 맞는데 정중히 인사를 했다. 그때 유승민 후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뿌리치고 갔다라는 뭐 그런 양측의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한 인터뷰에서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유 후보가 약간 좀 불쾌한 그런 반응을 보이신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무슨 삿대질했다거나 무슨 손가락으로 가슴팍을 밀었다거나 물리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고 악수를 뿌리쳤다. 그것도 사실 아닙니까? 불쾌한 정도의 반응을 보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언성을 높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 손가락으로 가슴을 밀쳤다는 식으로 언론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삿대질을 했다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니까 당시 윤 후보는 마이크를 빼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녹음이 돼 있을 거다. 윤경호 의원님, 요거 하나만 잠깐 짚어볼게요. 자, 지금 양측의 의견은 엇갈려요. 그런데 보통 이제 토론에 보면 뭐 후보들 간의 공방은 많이 오가잖아요. 근데 보면 대충 보면 거기서 이제 끝나고 토론회가 끝나면 또 악수하고 웃으면서 나가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격하게 충돌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주위 분들한테 아니 기자들이 그 당시에 현장에 없었나? 왜 이게 하루 지나서 알려졌지? 이 질문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사람이 얼마나 감정이 격했으면 토론회 끝나고 나서 저렇게 부딪혔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지난 5일이니까 이틀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밤에 10시 50분부터 12시 넘게까지 방송은 방영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프로그램은 7시 반부터 사전에 녹화를 했다는 녹화가 거죠. 됐군요. 그러니까 녹화를 끝내고 나서 각자의 대기실이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 상황 설명에 의하면 유승민 후보의 대기실로 윤석열 후보가 찾아와서 생긴 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수행원들 외에 기자들은 그 당시에 상황에 현장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서로 달라요. 저도 토론회 봤습니다만 저기 이제 주도권 토론 서로 할 때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집요하게 질문을 뭐 쪼각쪼각 3번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굉장히 당황하는 기색을 저도 읽었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그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안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아픈 얘기를 한 셈이 된 걸로 네네. 그렇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나중에 항의를 했다. 항의가 격했다. 이런저런 얘기 다 빼고 정말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토론회 과정이고 그다음에 지난 5일 토론회는 경제정책을 주로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네. 시작을 했던 토론회인데 이 토론회 역시도 임금왕자에 이어서 또 뭐 역술인, 주술인 그리고 뭐 학문침까지 가버렸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국민의힘이 이 토론회 이후에 벌어진 이 후폭풍이 정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빨리 수습을 하지 않으면요 더 큰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후보는 왜 충돌하게 됐을까? 이 부분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네. 앞서 우리가 이제 토론회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토론회 직후에 충돌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토론회에서 뭔가 발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 때문에 발단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토론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이름들을 언급했습니다. 천공 스승님부터 지장 스님 등의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토론회 이후에 벌어진 이 충돌 상황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정법이라는 건데. 정법이요? 네, 유승민 캠프는 윤석열 후보가 뜬금없이 정법이라는 이름을 꺼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제 토론회에서 유 후보는 정법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왜 토론회 이후에 윤 전 총장이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유 후보는 이 토론회에서 정법을 거론한 적이 없다. 대체 정법이 누구인가라면서 이걸 가지고 윤 후보를 다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정법이 뭐길래 이렇게 논쟁까지 펼치는 거예요? 네, 정법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천공 스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일종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강의요? 네, 그렇습니다. 구독자 8만여 명을 지닌 천공 스승. 현재 정법 강의 영상을 올리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듯이 이렇게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 3월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멘토설에 대해 천공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좀 도와준다고 친분을 이렇게 내세운 건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은 오랫동안 내 강연을 보고 공부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토론회에선 유승민 예비후보 등이 천공 스승을 언급하는 등 주술 논란을 계속해서 언급했거든요.
이쯤 되면 윤석열 예비후보의 확실한 입장이 궁금해지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천공스승은 홍준표 예비후보의 출마 그리고 대선 출마자들의 공약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현재 유튜버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윤 기자. 근데 이 충돌 직후에 유승민 후보도 이 동영상을 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법 동영상을 직접 보고 이 SNS를 통해서 공유까지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굳이 윤석열 후보 측이 상기시켜줘서 정법 동영상을 찾아봤다. 그러니까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건데 자기가 윤 후보 얘기를 듣고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서 이런 영상을 보셔서 손바닥에 왕자를 쓴 채로 TV 토론에 나온 것이 아니냐라면서 이런 유튜브 볼 시간에 정책이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 비꼬는 비판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정법이라는 동영상을 만든 천공스승이라는 사람, 자, 윤석열 예비 후보의 멘토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 측 멘토라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윤 후보는 그분들을 거의 잘 알지 못하는 상태고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다는 그런 분 얘기도 그냥 현장에서 따라붙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온 매무새를 뭐 바로 잡아줬다고 해서 측근이냐 이렇게 윤 후보 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지적한 유승민 후보와도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있고 심지어 이낙연 후보가 종로에서 유세할 때도 뒤에 있었고 반기문 전 총장 뒤에도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다. 적어도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사리에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소위 말하는 강의를 하신 동영상을 후보가 몇 번 봤다는 걸 가지고 그걸 무슨 미신이나 무속과 연결시키는 거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동영상 몇 번 봤다고 무슨 멘토가 되겠어요. 소 의원님, 이 보통 이제 선거 되면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뭐 멘토니 측근이니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이 좀 유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이 정법, 그러니까 천공스승, 뭐 멘토냐 아니냐 이런 공방,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멘토라는 것은 그 당사자보다는 제3의 인물들이 나보고 멘토라고 한다, 내가 멘토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네. 이번 같은 경우도 글쎄 뭐 멘토라는 그 표현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이 올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좀 본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 인터뷰에서 나와 있지만 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아마 좀 보고 그것을 남편인 윤 후보에게 권했고 그래서 윤 후보가 몇 번 영상을 좀 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제기된 것이 윤 후보가 이 손바닥에 그 왕자 글자를 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직접적으로 이 정법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는 것인데 이 개인적으로 이런 동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행위,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정치인은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감안을 해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그런 글자를 어쨌든 그대로 가지고 방송 토론회에 나오고 노출했던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이 뭐 윤석열 후보와 멘토 관계냐 아니냐 그런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뭐 그것이 또 본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 논쟁이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윤석열 후보가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나의 행동, 나의 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리고 상황 판단 인식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노출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 저는 아까 인터뷰 중에서 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아내인 김건희 씨가 사전에 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권했던 것 같다라는 그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요?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관계가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씨가 상당히 좀 영향력을 나름 발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제 나름의 어떤 추측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향후에 여러 가지 언행 부분을 좀 굉장히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소 의원님의 추측에 김건희 씨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이동석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 목소리 들어봤는데 거기에 잠깐 언급이 돼요. 무슨 침 전문가도 또 가지고 공방이 또 오가요. 네, 맞습니다. 침도 그냥 침이 아닌데요. 네. 입에 좀 담기 부담스럽지만 바로 항문침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워딩이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유승민 예비후보 앞서 들으셨다시피 토론회에서 천공 스승에 이어 이병환이라는 사람을 아냐 이렇게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물었는데요. 네.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고 윤석열 예비후보는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캠프에서는요. 이병환 씨가 윤석열 예비후보를 밀착 수행했다면서 수시로 얘기를 나눴고 심지어 경호하는 장면이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침 전문가가 윤석열 예비후보를 밀착 수행했다? 맞습니다. 사진에도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그럼 저 사진인가 보죠?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곁에는 이병환 씨의 모습 저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거리에서 윤석열 예비후보를 지켜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는요. 유승민 캠프가 정치 공세에 재미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흠집내는 모습이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장에서 옆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친분 있는 사이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저급한 행태다. 이러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참 지금 나오는 영상들 계속 보면 어떻게 뭐 영상에서만 보면 윤석열 예비후보 지근거리에 계속 저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저분이 과거에 또 유승민 후보 옆에도 등장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병환 씨가 이 유력 대선 주자들 바로 옆에서 이 포착이 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유승민 후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의 사진, 유승민 후보의 바로 왼편에 이병환 씨가 있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습니다. 저 사진이 언제 촬영이 됐는지 어디서 촬영이 됐는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진을 함께 찍은 것이 저렇게 포착이 됐고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유승민 캠프에서는 사진을 찍은 것과 수행을 한 건 차원이 다르다라면서 유 후보는 사진만 찍었던 거고 저 사람이 윤 후보는 수행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지난 2017년에는요.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행사장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인천공항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저렇게 지금 가운데 지금 저희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이병환 씨가 분명히 포착이 됐습니다. 야당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4월 총선 때는 이낙연 전 대표 바로 뒤에서 수행원처럼 행동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부산을 찾았을 때도 이 씨가 행사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유력 정치인들의 이 공개 일정에 저렇게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고 유승민 후보, 반기문 전 사무총장,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안철수 대표까지 유명 정치인들 사이에선 계속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당사자가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진에 나온 이병환 씨, 이쯤 되면 스타도마에 오르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이 씨는 SNS를 통해 입장문을 전해왔습니다. 왜 내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고 내가 주술사인 마냥 항문침을 꺼내서 망신 주는 명예훼손을 하냐. 그러면서 유승민 예비후보를 정면 겨냥했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분은 윤석열 후보 곁에만 있는 게 아닌 유승민 후보와도 나란히 사진을 찍었고 이낙연 후보가 유세할 때도 있었다며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는 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면 누가 누군지를 전혀 알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 간의 충돌 상황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이틀이 지났습니다. 자, 이 후보들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한 행사장에서 두 후보가 만났습니다. 이동석 기자.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분위기는 싸했던 것 같습니다. 싸해요. 네, 각종 주술 논란으로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는 두 예비 후보. 결국 오늘 오전
행사에서 만났는데요. 둘이 저렇게 따로 만난 건 아니고 국민 미래 포럼이라는 행사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양측은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저렇게 유승민 예비후보, 윤석열 예비후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윤석열 예비후보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밑을 보고 약간의 있네요. 긴장감이 흐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되는데요. 사진상으로는 그래도 둘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두 예비후보는 기념 촬영까지 마치면서 어색함을 이어나갔습니다. 정치권에서 오늘 만남이 그래도 해결점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두 예비후보의 만남 이후 양측 캠프에서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논평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때문에 주술 논란과 삿대질 공방, 현재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윤석열 후보 손바닥 위에 그려져 있었던 왕자. 이 왕자와 관련된 논란도 또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정 기자. 네. 국감장에서 이 왕자가 거론이 됐다면서요? 네, 특히나 이 복지위 국감장에서 이 왕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복지위원회요? 네,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복지위 국감장에 왕자 사진이 등장을 했는지 굉장히 의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당에서 이 부분을 두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방역 수칙이요? 네, 어제 국감장 모습 준비해봤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쓸 정도면 수초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수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고를 몰랐거나 어겼거나 여하튼 개인 방역 수칙 위반으로 보이는데 적절치 않아 보여요. 사진과 과정만 가지고 손 씻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로 손가락 위주로 닦다 보니까 이 손가락 씻는 방법을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해서 무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방역 수칙입니까? 손을 잡았잖아요. 무슨 손을 잡아요? 손 안 쓰고 어떻게 써요 그러면? 무슨 감사 시간에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시간 제가 쓰는 거니까요. 좀 가만 계세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질문 괜히 더 길어지잖아요 질문이. 사실이 지금 문제돼요. 뭐라고요 지금? 마무리하시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겠냐? 이걸 꼭 국회의원한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손을 제대로 씻었는지 이 악수를 했던 게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이 김원희 의원은요. 저 이후에도 이 개인 방역수칙을 모르는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정은경 대책까지요? 청장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무슨 개인 방역의 문제냐, 국감 시간을 꼭 이런 데 써야 하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지지 않고 이 유력 대선 주자가 손 씻기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보면서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경 의원님, 우리가 지금까지 공방들 쭉 살펴봤고 이제 국감장 모습까지 봤어요. 자, 이런 공방들 그리고 어제 국감장 모습 국민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공방들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더군다나 제1야당의 지금 대선 후보 뽑는 지금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있는 여러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항변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걸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손바닥에 임금왕자 썼다는 것 때문에 옆에서 주술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했더니 해명이 또 매를 벌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보건데 물론 아까 이병학이라는 분이 등장하는 그 과정은 6월 29일이 윤석열 후보가 정치 참여 선언을 한 날일 거예요. 우당기념관 아마 행사 참석은 그 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윤석열 후보의 흔히 말하는 캠프가 차려지기 전이죠. 예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정치 참여 그다음에 정당 활동을 한 기간이 사실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위장당원 얘기를 함부로 쑥 던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을 그냥 덥석 특보, 정치 특보 내지는 무슨 어떤 자리에 위촉을 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돼서 해촉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를 갑자기 하겠다고 뛰어들고 급조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실수들이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후보, 그다음에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곁에 누가 가까이 달라붙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완장을 채워준다고 표현합니다만 자리에 위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오랜 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뭔가 좀 가지치기도 되고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행동으로 비춰지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아직도 약간의 거침이나 아니면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 위장당원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금 주술 운운하면서 지금 곁에 누가 있지 않느냐, 곁에 누가 가까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시비를 같은 당내에 있는 다른 경쟁 후보가 할 정도라면 윤 후보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캠프를 좀 더 다잡는 조직을 조금 더 정비를 하는 이런 기회로도 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제 정말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이 과정을 가는 거라면 좀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곁다리만 자꾸 지금 짚는 거 말고 본론으로 돌아가는 걸로 빨리 정신을 차려야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도 이 여야를 막론하고요. 이 대선 후보들의 품격을 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한편 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고발 사주 의혹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오늘 보니까 이 제보자 조승훈 씨하고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에 나눴던 이 통화 내용이 복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내용이요. 포렌식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지난해 4월 3일 날 이루어진 통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냐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요. 김웅 의원 고발장 관련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면서 네.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라고 이렇게 조성은 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고발장을 그냥 내지 말고 왜 수사를 안 하냐, 인지수사를 하지 않느냐 항의를 하면서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얘기해 놓을 것이라며 절차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웅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남부지검 그리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발장 접수 방식을 놓고 은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조성은 씨에게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성은 씨가 일전에 이제 비슷한 취지로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복구된 파일로 어떻게 좀 입증이 이제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은 씨는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 씨는 SNS를 통해서 휴대전화 용량 부족으로 녹취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통화 시점이 4월 3일인지 8일인지 대략적인 기억만 할 수 있었다면서요. 그러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이렇게 치켜 세웠는데요. 조 씨는 수사기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보공개 청구까지 요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성은 씨는 아직 듣진 못했군요. 맞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를 정보공개를 통해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렇게 들어봄으로써 이렇게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추가 공세에 나서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앞서 조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는 김웅 의원의 통화 내용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윤정 기자,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내용, 그러니까 전화 통화 내용이 복원이 됐다. 네.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사위 오늘 이 녹취 파일 내용을 두고 굉장히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여당에서는 김웅 의원을 향한 비판 그리고 윤석열 캠프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오늘 이 손준성과 김웅 개인이 벌인 일이 아니라 윤석열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후로 섭외해서 국정농단을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김종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 김웅 의원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고 또 당시 김웅 의원과 통화한 대검 관계자가 누군지 밝혀야 된다라면서 이 대검이 움직였다는 건 총장이 뒷받침이 됐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국에는 김웅 의원의 녹취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윗선 윤석열 캠프를 향해서 이 공격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김웅 의원,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줄곧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주장해 왔었죠. 당시의 김웅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범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그게 1년 4개월 전이고 당시 저는 선거운동하느라고 그 바쁜 와중이었는데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 그거를 언제 보고서 그거를 검토해서 넘겨줄 수 있었겠느냐. 소 의원님,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수사 안 하냐고 항의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뭐 서울중앙지검 아니고 남부지검으로 보내세요. 남부지검 말고 대검에다 접수하세요. 자, 이 녹취록 내용이 맞다면 김웅 의원도 책임질 일이 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김웅 의원의 그동안 얘기가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은 그동안에 어쨌든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뭐 이 제보자 말이 맞다면 그랬을 수도 있다. 라고 좀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취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핸드폰도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그런 관련된 자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어쨌든 포렌식을 통해서 이 조성은 씨 핸드폰에서 두 사람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복원을 해냈고 각각 2개 파일인데 그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그 고발장 초안을 보내기 전과 후 각각 7, 8분 정도 분량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통화를 한 거고 이 통화의 내용이 이런 정도 통화 내용을 본인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까? 그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 거죠. 정확하게 예를 들면 그걸 보내기 전에는 이걸 뭐 남부지검에 보내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대검으로 보내라. 그쪽에 얘기를 해놓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고발장을 우리가 만들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검에 또 내가 찾아가고 그러면 뭐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나는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내용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통화의 내용 자체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웅 의원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그동안에 해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믿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녹취 파일이 복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웅 의원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이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검찰 수사에서 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포함해서 검사 3명 부분에 대한 이 수사 결과 이런 부분을 공수처에 넘겼고 그중에 이 녹취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 검사들에 대한 이 수사의 내용이 또 무엇인지 이 부분도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시 손준성 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파일을 보냈고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관련된 파일을 전송한 이 흐름, 그동안에 조성은 씨가 주장했던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지금 부합하는 쪽으로 사건의 흐름이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손준성 전 정책관이 그러면 스스로 그냥 혼자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배경에서 이 고발장 관련된 또 여러 가지 파일들을 김웅 당시 후보자에게 보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것 같고요. 대장동 특검대 50억 클럽, 이낙연 측 이재명 구속까지 언급. 자, 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 키워드에 있는 50억 클럽에 들어있는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 계속 파장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네. 자,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데 국민의힘 계속해서 지금 특검 목소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는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이 대권 주자들까지 모두 총출동을 해서 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즉각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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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를 합니까? 너 대통령이 돼서 잡아놓으면 되지. 간단하잖아. 그 관련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용서 안 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거는 거머리 떼들이니까 감옥 다 보내. 여기 있어요. 미꾸라지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특검 출범에 대해서 빨리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배임 범죄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앞서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저렇게 피켓을 몸에 두르고 이 국회부터 청와대까지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이 도보 행진을 하면서 이 특검을 빨리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반대로 이동석 기자.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어떨까요, 그러면? 네, 특히 이재명 캠프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수사 착수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캠프의 박성준 선임 대변인은요. 화천대유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친분이 깊은 법조계 인사들이 결탁한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와는 무관하다. 국민의힘 결탁설을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이재명 캠프는 대장동 국민의힘 오적에 대해 수사기관이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같은 경우는요. 본인은 알지 못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내가 알고 있는 명단과 일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봤던 사설 정보지의 내용은 4명이 포함된 명단이었고 우선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있었던 건 맞고요. 다만 금액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확인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급되었던 인물들, 그리고 민주당과 친분 있는 인사도 명단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었고. 현재 곽상도 의원의 이름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네. 다만 금액 같은 건 좀 부정하겠다. 그때 네. 처음 봤던 명단에서 6명이라고 하는 명단을 박수영 의원은 본 것 같은데 제가 본 4명짜리 명단과는 일부 인사 이름이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하.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3분 정도는 겹치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그런데 또 안 겹치는 분도 있으니까요. 윤경호 의원님, 이 명단이 이제 공개되면서 당장 민주당에서는 봐라 지금 있는 명단 중에 대부분 한 명 빼고 나머지 전부 박근혜 정부 인사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쳐요. 당장 이런 공세가 나올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이 부분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를 했을까? 의도는 뭘까? 이 부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죠. 네. 이거 내부를 향한 총질인가? 이런 얘기가 처음에 튀어나왔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유인 작전이구나라고 됐어요.
민주당 일각에서 벌써 특검 얘기가 살짝 나오죠. 그렇죠. 처음에는 특검하자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에게 당장 뭔가 화살이 날아갈 것 같아서 거의 그냥 손사래를 치다가 지금 검찰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경찰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은 지금 정권에서 뭔가 손을 쓸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간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특검으로 갈 경우에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여야가 합의해서 3개월, 4개월 논의하다가 나중에 합의해서 그때부터 착수하면 그 사이에 이미 다 증거인멸해버리고 뭐 지나간 얘기 돼버리고 지금 당장 언론을 통해서라도 확인된 최소한의 몇 가지 사실들.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건네진 50억 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용수 전 특검과 친인척 관계라고 얘기되는 어떤 사업자에게 100억 원이 김만배라는 사람에게서 건네졌다라는 얘기라든지 또 그제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뭐 정모라는 이번 사업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여를 했던 사람이 유동규에게 3억 원을 건넸던 거 그거 입막음하려고 오히려 더 큰 돈이 뇌물이 실제로 건네졌다더라. 근데 이 단위들이 뭐 50억, 100억, 120억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금이 건네진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는 지금 검찰, 경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했는데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하니까 그걸 덮을 것이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아예 그걸 못 믿으니까 지금 하지 말고 3개월 후에 특검에서 하자. 그거 과연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선에 이게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는 폭탄이라면 네. 지금 이미 드러난 몇몇 사실에 대한 이 백업이 될 수 있는 자금 흐름에 대해서만큼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박수영 의원이 경기 행정부지사 출신이더라고요. 지금 부산이 지역구인데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처럼 뭐 찌라시에서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박수영 의원이 한 얘기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정영학이라는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그렇죠. 뭐 또 검찰 기록이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검찰 쪽으로부터 뭔가 입수한 정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 같이 찌라시 뭐 이런 정도보다는 조금 더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에서 더군다나 의원이 한 얘기니까 면책특권도 부여받을 수 있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하나 나온 거에 대해서 대상자가 참고인이든 또는 뭐 정확히 뭐가 잡혀서 피의자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자금 흐름 조사부터 하고 그래서 그게 정말로 건네진 건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저는 시급하다.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뇌물죄는 반드시 뇌물을 건네서 주고받고 해야만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주겠다는 약속만 해도 뇌물죄는 얼마든지 해당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50억 그 클럽 명단 공개 결국에는 특검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게 윤경호 의원의 논설이었는데 이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공세 야권뿐만 아닙니다. 윤정 기자, 네. 민주당 내에 특히 이낙연 후보 측의 공세도 상당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경쟁자인 만큼 연일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의 좌장인 서른 의원이 대표 주자로 나섰는데요. 바로 어제는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네. 이 국민 절반이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면서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 신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오늘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강도 높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이재명 지사 더 크다고 지금 이런 결과로 나오는데 어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이죠.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후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왔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알고만 있지 그걸 내놓고 이게 여기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든 구조이죠.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사하면 다 나오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수많은 언론들이 이 상황을 놓고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수사도 제대로 안 하면 다 드러나요.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캠프에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면서 이 제보 가운데 결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수사를 하면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당내에 대장동 대응 TF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경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편들기를 한다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정면 돌파 의지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갈치범으로 내가 걸면 이해를 해. 이거 직권남용. 배임이 아니고 갈치. 직권남용. 그러니까 죄명을 바꿔달라. 왜 뜯었냐. 지금이라도 저 공소장 변경을 해서. 그렇지. 갈치를 해서 승낙. 그러면 내가 좀 방어할 가치가 느끼지. 아니 윤석열 씨가 뭐 측근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 지사님이 결재권자고 하시기 때문에 무관할 수가 없다. 이거 딱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기는 그러면 대통령 측근이야? 아니 그 홍준표 씨가 바로 반박했어요. 뭐라고? 손준성이하고 너는 무슨 관계냐고. 네가 웃기는 거는 뭐 사람 썼다는 것만 가지고 측근이라고 하면 그 측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소 의원님, 이낙연 후보 측의 공세 상당히 센 발언도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야당 논리에 편승해서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정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서른 의원의 얘기가 좀 세기는 세죠. 어쨌든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를 했고 이 후보 자체가 어쨌든 문제가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이 전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여론의 흐름들이 어쨌든 이재명 게이트라고 보는 부분들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보는 부분보다 훨씬 많다라는 이런 이제 상식적인 판단 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경선을 넘어서서 경선 이후를 내다봤을 때 본선까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제 경고를 계속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여러 가지 이제 반전의 가능성 이런 것까지도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같은 편인데 왜 자꾸 나한테 뭐 그래 이렇게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거기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본다면 하고 할 말을 계속해서 지금 하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 지금까지 쭉 정리해 봤습니다.